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 적혀 있는 것들처럼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가루 비타민C 3g을 물 200ml에 타먹으면 새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산도가 너무 강해서 입안이 하루 종일 산성 느낌입니다. 치아 겉면이 물러지고 상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약으로 먹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좀 전에 어떤 분의 질문이 저의 댓글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분말을 섭취를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분말의 장점이 뭐냐면은 비타민C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순수한 비타민C만 먹는다. 그런데 분말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건데요. 분말을 보통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마시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분말을 퍼가지고 입안에 먼저 넣고 물을 이렇게 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물에다가 녹여서 마시는 경우에 이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그 산도, 이것 때문에 치아의 범랑질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비타민C로 된 용액을 마시고 나면 물로 빨리 헹궈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 분말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분말, 이 녹은 용액.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비타민C를 넣어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빨리 녹습니다. 그냥 물과 만나면 녹아버린다. 이렇게 빨리 녹아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 속에 어떤 물질이 녹은 상태다라고 하는 이 녹은 상태는 주로 보면 이온화 되어졌다. 이온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건데요. 물질이 이온화가 되어지면 삼투압이 발생합니다. 이온 강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자극이죠. 그래서 비타민C를 용액으로 먹게 되면 자극이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극이 없는데, 이 용액 상태의 이온 강도가 높은 물질이 위장벽이 흘러 있을 때 거기에 닿게 되면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 그래서 속을 쓰리게 한다. 위장에 문제가 없으면 속쓰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장에 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비타민C를 물에다 녹여서 마시는 경우에 설사 유발이 잘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별로 좋지 않은 점이다. 그것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다. 한 번에 뭐 5g, 10g 이렇게 먹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분처럼 물에다가 녹여서 마시면 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사실 자극을 줄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분말을 먹는 것보다는 알맹이로 된 것을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요, 알로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부형제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타민C 속에 들어있는 부형제 물질들은 전부 우리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나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소 좀 많이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을 보면은 주로 뭐 식이섬유질 물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스테아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지방 성분이고요. 또 마그네슘 이 들어있는 거니까 마그네슘을 먹는 차원에서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영양물질을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알로 된 게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분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물론 뭐 소포장 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녹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자극이 온다.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알로 먹을 것이냐 분말로 먹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편한 대로 드시면 됩니다. 분말이 편하면 분말을 드시고 알로 되어진 것이 편하면 알로 먹으면 된다. 뭐 그 정도인 것뿐인 거고요. 특별히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전에 이분이 질문한 이런 분들 이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나면 용액으로 된 것을 먹고 나면 물로 한번 헹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어서 영양제로 된 소화효소를 식사 중에 하나씩 챙겨 먹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장을 움직이게 하는 소화효소 영양제는 나쁜 거 아닌가요? 위장이 스스로 움직여야 할 텐데 궁금해서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거.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몸 속에서 분비가 되어져 나오는 물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지는 소화효소제를 외부에서 투입을 해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것이 덜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몸에서 안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나오는 거면 정상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한 가지 저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위적으로 억지로 장을 움직이게 한다. 장을 움직이게 하는 소화효소는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소화효소제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요. 왜 넣어주는 게 좋냐? 이거죠. 여러분들 몸에서 소화효소제가 분비되어져 나온다. 나오는 거 맞습니까?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적정량 나오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화효소제를 먹는 분들은 왜 먹느냐라는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소화가 왜 안 될까요? 라는 게 이제 이 질문,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로 위산의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위산 부족. 두 번째, 소화효소가 덜 나온다. 이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자, 소화효소제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보충을 시켜주는 게 좋죠. 그리고 좀 넘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화효소제를 넣어준다라는 것은 항상 내 몸에 소화가 더 잘 되고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소화효소제를 한 개씩 먹어주는 게 훨씬 더 내 몸에 유리하다. 자, 소화효소제 왜 먹냐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소화가 잘 안 돼서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소화가 잘 되더라도 먹고 있는 음식물의 양이 적거나 제대로 영양물질을 골고루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영양소가 필요한 영양소 전부 다 100%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장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잘 챙겨 먹은 음식물을
소화를 잘 시켜야 되니까 소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소화제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니까 그냥 보충을 시켜주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보충을 시켜준다고 해서 내 몸에서 소화효소제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오는데 왜 먹냐?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족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몸에서 영양 부족, 영양 실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분들이요, 영양 실조인 분들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스스로들 다들 한번 돌아서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 영양을 먹고 있는가?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먹는 양이라도, 적게 먹는 음식일지라도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챙겨서 열심히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 회사 육용 소금을 먹어봤는데요. 닥터한스 소금은 물에 탄 지 여러 시간이 지나도 불연 게 안 없어지는데요. 왜 그런 거죠? 타 회사 제품은 물에 탄 지 바로 말거든요. 차이가 무엇인지요? 네, 이런 질문을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답변 드리는데요. 이분은 전화까지 왔습니다. 이거 불량 제품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자, 소금, 용융소금,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 용융소금, 제대로 만들어진 용융소금은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녹지 않고 뿌옇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융부터 한번 봐보자고요. 용융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소금을 어떤 용기에다가 담고요, 열을 가해가지고 소금을 열로 녹여버리는 겁니다. 물처럼 녹아버리는 겁니다. 소금을 물에다가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소금을 담아놓고 열을 가하면 소금이 녹아버린다. 액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 액체가 되어진 상태로 시간을 좀 두면 그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사라진다.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게 사라지느냐? 지금 이 제조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온도가 830도 정도 됩니다. 830도에서 24시간 정도 유지를 시키는데요. 24시간. 그렇게 유지를 시키면 처음에 만약에 100kg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게 50kg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50kg는 날아간 거죠. 날아간 50kg는 그럼 뭐냐? 라는 건데요. 그거는 일부의 소금도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칼슘, 중금속,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잔물질, 뭐 온갖 거 많이 있겠죠. 그런 거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염화나트륨, NaCl, 소금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830도씨에 가열을 했는데 녹았는데 왜 안 날아가고 소금은 있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중금속류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중금속들의 끓는 점, 이런 걸 찾아보시면 800도씨 이상 되면 중금속이 휘발돼 가지고 날아갑니다. 자, 중금속도 날아가고 일반 마그네슘, 칼슘도 날아가고 나트륨도 날아가는데, 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소금은 액체가 돼 가지고 녹아 있고 왜 못 날아가고 남아 있느냐면, 나트륨과 염소가 액체 상태로 녹은 상태에서 이온화되어져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들어간 물질이 그게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남아 있냐? 염화나트륨, NaCl이 남아 있다. 그리고 날아가고 남아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산화마그네슘 형태로 돼 가지고 남아버립니다. 태웠으니까요. 열을 가해서 녹였으니까요. 그래서 MgO, CaO 이런 형태의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얘는 녹지 않고 남아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소금을 녹여보면 녹지 않는 뿌연 게 생기는데 그 뿌연 것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인데 산화마그네슘이 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염소가 제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리는데요. 염소가 제거되어졌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소금 안에는 염소가 과잉으로 여분의 염소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분의 염소. 이 여분의 염소가 소금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짜게 되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제거한 여분의 염소를 제거한 소금이 용융소금이고요. 염소가 전부 다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염화 나트륨, 소금은 들어있다. 다만 처음에 100kg 넣었는데 남아있는 게 50kg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날아간다. 많은 물질들이 다 날아간다. 특히 중금속들 날아간다. 소금은 왜 안 날아가고 남아있느냐? 염화 나트륨 형태로 서로 결합을 해 있어서 얘네들이 끓어서 날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질이 2가지, 3가지, 4가지 섞여 있으면 끓는 점 오름이라고 끓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남아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산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화칼슘 때문에 뿌연 게 생긴다라는 거고요. 걔네들이 이 소금을 알카리성 이온 음료를 만드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용융소금을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이 들어있는 이 용융소금을 물속에 집어넣고 녹인 다음에 pH를 찍어보면 일정 퍼센트, 약 한 3%짜리를 만들면 pH가요, 9.5 내지 10.5 정도 나옵니다. pH가 높다. 알카리성 이온 음료가 된다. 라는 거죠. 왜요? 산화마그네슘이랑 산화칼슘이 있기 때문에 알카리성으로 올라간다. 라는 건데요. 자, 그게 불순물이나 또 녹지 않는 불용성 무엇인가라는 거 확인하는 방법. 거기에다가 식초를 한 숟가락 정도 집어넣어서 놔두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깨끗하게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 녹아버립니다. 자, 이런 소금을 먹는 게 저는 또 옳다. 자,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졌다. 중금속 사라졌다. 그리고 좀 많이 넣거나 많이 먹어도 덜 짜다. 맛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직접 다들 실험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소금을 물속에 집어넣고 인터넷에 가서 pH 미터라고 하는 걸 하나 구입을 하시면요. 뭐 몇만 원 정도면 되니까요. 사서 녹여서 찍어 보시면 pH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천일염 같은 거 녹이면요. pH 7.5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알카리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용융소금은 9.5에서 10.5까지 올라간다. 이렇기 때문에 알카리성 이온 음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소금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소금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까지 염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염분을 먹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염분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염분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요? 염분 잘 드시고 계십니까?
자, 소금은 우리 몸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우선 그거부터 명확하게 한번 해보죠. 우리 몸속에 소금이 하나도 없다. 아니면 조금밖에 없다. 아니면 적절하게 있다. 아니면 많이 있어야 된다. 과하게 있어야 된다. 어느 쪽이죠?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소금은 적당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죽습니다. 네, 마라톤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 전부 염분 부족입니다. 탈수라고 말을 하죠. 왜 탈수가 되어질까요? 소금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도 빠지고 소금도 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심장이 선다라는 건데요. 자, 염분. 우리 몸속에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의문점이죠. 우리 몸속에 소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어디서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정해주지 못하고 있다. 대놓고 적게 먹어야 된다. 그 소리밖에 여러분들은 못 듣고 있죠. 왜 적게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예. 우선 지금 말한 왜 적게 먹어야 됩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연구에서요, 소금을 6g을 더 먹었더니 혈압이 한 5 내지 8 정도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논문이 지금부터 거의 한 70년 정도 전에 연구가 되어진 논문이 있습니다. 뭐죠? 자, 소금을 6g을 더 먹었더니 혈압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소금을 아예 안 먹거나 덜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혈압이 낮은 게 좋은 건가요? 이제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죠. 자, 혈압이 110이 나오는데요. 혈압이 110이 나오는데 소금을 6g을 더 먹고 혈압이 116이 나온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떤 건가요? 혈압이 120이 나와요. 근데 소금을 6g을 더 먹었는데 혈압이 126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건가요? 혈압이 6 올라가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근데요, 소금이 6g이 덜 들어가고 부족한 상황이 되면 몸이 영양 실조가 됩니다. 네. WHO에서 나트륨으로 2.3g, 소금으로 약 5.8에서 6g 정도만 하루에 먹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권장을 하고 있죠. 권유 권장. 하지만 일본 1인당 하루에 먹는 소금의 양 11g, 한국 약 12g 이 정도씩 먹습니다. 권장량하고 지금 이 먹고 있는 양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소금을 먹어야 되는 양은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 예를 들면 포항제철에서 고열에서 매일 땀을 흘리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소금을 뭐 6g만 먹으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노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전부 먹는 양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또 몸의 크기요,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일률적으로 몇 그램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장량이 이만큼이니까 이거 이상은 안 먹는 게 좋다. 네,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죠. 자, 그런 거 전부 다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얼마냐 이거거든요. 얼마나 들어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정하죠? 아무도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 정확하게 0.85%에서 0.88% 정도 되는데요. 이건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혈액을 뽑아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과 염소의 양을
이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참고치가 옆에 적혀 있는데요. 보통 1.35mm몰에서 1.45mm몰 나트륨으로서요.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을 나트륨과 염소 두 가지를 가지고 퍼센트로 환산을 해보면 0.88% 정도 나옵니다. 0.88. 대략 그냥 0.9% 생리식염수 농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피 속의 염분 농도가 0.9%이니까 혈액 속이 0.9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0.9가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0.9인데 소금을 더 먹을 필요가 있냐? 자,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소금을 끊어보자라는 거죠. 100%다 끊어버리면 내 몸에 있는 소금이 소변을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서 결국은 혈액의 0.9%를 맞추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충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미 늦다라는 건데, 자, 혈액은 0.9%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혈관의 바깥쪽은 몇 %냐라는 거죠. 혈관의 바깥쪽이 0.9%가 맞추어지도록 먹어주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혈관은 항상 0.9%로 맞추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맞추느냐면 소변을 통해서 소금이 너무 많으면 소금을 빼내고요.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을 못 나가게 하고요. 또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이 소변을 통해서 못 나가게 하고요. 이런 것을 조절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혈액 속은 0.9%를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혈액은 항상 정상인데요. 혈관의 바깥쪽인 부분, 거긴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걸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 아무데도 측정을 해주는 데가 없다. 하지만요, 세포공학이나 세포배양이나 이런 쪽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 이 세포를 배양할 때 0.9% 소금 물에서 배양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은 0.9%의 소금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의 바깥쪽도 0.9%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 놓은 데이터들이 또 있습니다. 논문 같은 데서 이제 겨우 나오는데요. 세포질이라고 있는데 이 세포질, 즉 체액입니다. 체액 속에 정상적인 나트륨 농도가 아까 말씀드린 혈액의 농도하고 같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농도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알아보는 방법이 소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소금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면 대략적으로 거기도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소변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0.3이 된다, 0.2가 된다, 이러면 나의 세포질에도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뭐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데도 안 가르쳐주고 측정해 주는 데도 없고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의 염도라도 이 염도계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염도계 같은 거를 가지고 소변을 받아서 찍어 보시면 추정은 가능하다. 내가 소금의 양이 부족하고 있다. 소금의 양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좀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소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한 가지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 공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 공기,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노인들이 음식 양이 줄어가면 염분의 섭취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안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각종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근본 원인이 저는 소금 부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소화가 안 된다. 이게 모든 질병의 근본 출발점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분들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식사량이 자꾸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소금의 양이 줄고 있는 거고 소금 양 한계치 밑으로 내려가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몸에 부족하다고 소금을 먹는다고 해서 혈액 속에는 소금이 0.9% 항상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 혈관의 바깥쪽에 정상적인 농도를 유지를 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소금이 부족하다고 소금을 먹으면 소금이 흡수되어져 가지고 혈관에 들어가면 0.9%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소변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세포로 가지도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생활 속에서 음식을 통해서 염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음식을 충분한 양을 먹어줘야 됩니다. 네.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염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음식을 충분한 양을 먹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세포로 이동하면서 소금도 같이 붙어서 간다. 근데 소금을 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마시면 흡수되어져 가지고 혈관에 들어가서 염분 농도가 올라가니까 얘가 바로 소변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소금물은 백날 마셔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식과 꼭 같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우리 몸 속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힘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소금이죠. 힘. 자, 소금물이 전기가 통하는데요. 그냥 깨끗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전기가 통하는 몸입니다. 전기에 의해서 심장 근육도 움직이는 거고 우리 팔뚝 근육도 움직이는 거고 운동선수들 운동 잘 하려면 염분이 충분하게 있어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니까 염분이 충분하게 들어가도록 식사를 한다라는 건데요. 자, 간단한 예로 염분이 전기가 통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염도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염도계. 자, 여기 보면은 숫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숫자가 보이죠? 0이죠, 그죠? 그런데 얘를 소금물에다가 담그면 여기에 숫자가 변합니다. 이 숫자가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쇠, 이 두 개 아래쪽, 네. 이쪽 이 쇠와 요 위에 있는 요 쇠 두 가지가 연결이 돼 가지고 물속에 담그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거다. 그래서요, 수돗물에다가 얘를 꽂으면 0이 나오죠. 근데 소금물에다 담그면 숫자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염분이 있어야 되고 이 염분은 전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염분이 자꾸 빠져가지고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그러면 힘이 없다. 물론 세포대사 능력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저염식해라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거 다 들으면 저염식 하시면요 몸만 망가집니다.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소금 전부 끊고 한 달만 먹어보십시오. 네. 이해되시죠? 네, 어떻게 되는지. 염분 잘 챙겨 먹는데 기준이 뭐냐?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염분을 섭취한다. 저한테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하루에 몇 그램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줄 수가 없다. 소변의 염분 농도가 이런 염도계를 가지고 찍었을 때 0.9% 정도가 나오도록 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변은 하루에 여러 번 보는데 언제 찍는 게 옳은 거냐?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종일 24시간 나온
소변을 전부 받아서 찍어보는 거. 이거 귀찮아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소변을 찍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다 한 찍어 보십시오. 일주일 정도. 그러면 내 몸에 염분의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재도 약 0.9%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대부분의 환자,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0.3, 0.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염분 농도가 낮게 나오고 있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빨리 소금부터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금방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제일 싸잖아요. 그래도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요, 염분의 그 용융 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여기에다가 좀 올려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융 소금, 용융 소금은 보통 800도 이상에서 끓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30도씨에서 24시간 정도에서 만들어내고요. 이 시간보다 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어넣었던 소금이 다 날아가고, 계속 길게 하면 결국은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융 소금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열을 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끓이면 제가 볼 때는 다 날아가고 없을 거다. 그리고 또 용융소금 만드는데 온도를 1000도에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1000도면요, 남아있을 만한 금속 물질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날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까지 하나 봐요. 이게 질문입니다. 1000도에서 날아갑니다. 1000도에서 만든다라는 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9번 태우고 용융하고 마지막에 2000도 이상에서 가열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남는 게 없는 그런 소금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용접하는 기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접하는 기계, 쇠가 녹아서 날아가는 그 온도가 몇 도냐면 약 2000도에서 3000도 정도 됩니다. 다 날아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2000도 이상에서 가열한다는 죽염은 다 날아가고 남는 게 없는 소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거의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000도에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염을 먹는다는 건 무엇을 먹는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죽염을 먹는 건 뭘 먹는 거냐? 자, 그래서 제대로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집어넣고 그걸 어딘가 넣어서 열을 가해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소금을 꺼내는 게 죽염인 거죠. 물론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뭔가 다른 것도 넣고 또 다른 장치에서 만드는데 그냥 죽염이라 하면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꺼내서 나왔을 때 모양이 원래 넣었던 소금 모양 그대로 남아있으면 얘는 용융소금은 아니다. 그냥 부었다. 열 처리를 좀 했다. 이런 소금이 되는 거고요. 원래 집어넣었던 소금의 모양을 가지지 않고 그냥 덩어리가 돼갖고 나왔다. 그러면 녹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녹았다. 그런데 녹았는데 남아있는 정도가 얼마냐. 많이 집어넣었던 양의 50% 이상 남아있다. 그러면 용융이 되었다가 녹았다가 다시 굳어진 그런 소금이 되어진 거고요. 죽염이라고 대나무 통에다 넣었으니까 죽염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고, 또 녹았다면 용융소금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금인지는 그 소금이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조 공장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 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설명을 안 들어본 상태에서는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렇게 열을 가한 그런 소금도 800도 이상 정도만 가했으면 미세 플라스틱 다 날아가고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져서 날아가 버리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천일염을 가지고 만드니까 천일염 속에는 뭐 불용 성분도 들어 있을 것이고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칼슘, 마그네슘, 기타 뭐 한 7, 80가지의 미네랄이 이렇게 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미네랄 성분들, 중금속 성분들 이런 것들은 날아갈 만큼은 어느 정도 다 날아가 버리고 분석을 해보면 보통 죽염 같은 경우에도 97, 8%가 NaCl 즉 소금으로만 되어져 있다. 즉 순도가 올라간 소금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맛이 없어야 되겠죠. 예, 뭐 또 맛이 첨가돼 가지고 뭐 혹시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주겸이다. 유황 황 맛이 나는 그런 소금들도 있죠. 어쨌든 이 소금을 먹던 저 소금을 먹던 제일 중요한 것은 소변의 염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0.9% 나오도록 먹기가 쉽느냐? 쉽지 않습니다. 0.9%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드시는 국물을 포함해서 2리터 정도 드시는 분이라면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나오도록 먹으려면 소금의 양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면 나옵니다. 2리터에다가 몇 그램을 넣어야 0.9%가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면 되겠죠. 몇 그램 넣어야 2리터에 몇 그램을 넣어야 0.9%가 될까요? 18g입니다. 굉장히 많죠. 18g이란 밥 숟가락으로 깎아서 3숟가락 반 정도 됩니다. 이래야 0.9%가 나온다라는 거죠. 소변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넣는다고 볼 때. 그걸 음식에 다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요.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맛이 이상한 소금, 염분, 염도, 염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소금, 이런 것들은 맛이 너무 짜가지고 그걸 다 먹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소변의 염농도 잘 나오도록 섭취를 좀 해 보시는 게 저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연세가 들어가지고 음식 먹는 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염분의 양도 같이 감소한다. 염분의 양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몸이 엉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요. 링거액이 뭐냐면 소금물입니다. 그걸 혈관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에 넣는 소금이 세포로 가느냐 이겁니다. 잘 안 간다. 소변으로 거의 다 빠져나와 버린다. 수분만 보충하는 꼴은 좀 되겠죠. 염분이 세포에까지 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1년 정도 걸린다. 1년 정도나 걸리니까 1년 안에 소금을 못 채우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아주 강하게 주장입니다. 네, 소금 무조건 필요하다. 배음식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 소금이 찌꺼기처럼 녹지 않고 가라앉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용융 소금은 제대로 만들어진, 정확하게 만들어진
소금은, 용융 소금은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녹지 않고 하얗게 뿌옇게 보이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 산화 칼슘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는 녹지 않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분의 질문은 천일염을 물에 녹였을 때 찌꺼기 없이 깔끔하게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천일염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없는 소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안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천일염에는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들어 있느냐 하면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MgCl2, CaCl2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물질은 물에 집어넣으면 잘 녹습니다. 근데 이런 소금을 가지고 용융을 시키게 되면 아까 제가 여분의 염소가 날아간다 그랬죠. 염소는 더 잘 날아가니까요. 날아간 염소가 날아가고 남아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데 산소가 달라붙어 가지고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용융 소금에는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천일염에는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이 들어있고 물질이 다르죠.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은 녹는다.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은 녹지 않는다. 그게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융소금은 뿌옇게 안 녹는 게 좀 보인다. 일반 천일염은 깨끗하게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다. 자,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구조, 생긴 모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물에 잘 녹는다. 그 다음에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은 물에 잘 안 녹는다. 하지만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도 식초 같은 산성물질을 집어넣으면 잘 녹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서 질문을 하신 분인데요. 자,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염화칼슘, 그 다음에 산화칼슘, 이런 거 녹는다, 안 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렇다면 삼다수, 백산수와 같은 생수에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데 그렇다면 생수에도 가라앉는 찌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수 제조회사가 식초를 넣는 게 아닌데 생수는 왜 가라앉는 게 없죠? 참. 네, 그래서요. 이 화학적인 지식을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 속에는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녹아있는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온 성분, 예를 들어서 염소랑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황산도 같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뭐 다른 음이온성 물질, 탄산,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있으면 칼슘, 마그네슘은 양이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또 있다. 음이온이 바로 염소, 질소, 항산, 그 다음에 아까 탄산, 이런 것들이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이 생수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녹아있기 때문에 침전하는 게 안 보이고 부연 게 안 보이는 건데 용융소금은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녹기 때문에 물속에 뿌옇게 보이는 거다. 거기에 식초를 넣으면
깨끗하게 녹는다.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소화불량이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소화불량으로 다들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2년 이상 거의 매일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소화불량이 되어지는 이유, 왜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어지고 있고 그걸 못 고치고 있느냐? 못 고친다? 어디서? 병원에서도 잘 못 고쳐준다. 우리나라 의술이요, 세계의 거의 탑 클래스 정도로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엄청 잘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서울대학병원 20년 왔다 갔다 한 사람, 산병원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유명한 한방병원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몇십 년씩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못 고칠까요? 왜 안 고쳐질까요?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분을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려드리죠. 그 다음에 비타민C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한 두세 달 정도 꾸준히 상담을 해가면서 섭취를 하면 20년, 30년 되어진 소화불량이 해결이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니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염분이 부족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염분의 염화 나트륨의 염화가 뭐냐면 염소입니다. 이 염소라고 하는 이 성분은 우리의 위산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죠. 위산의 원료가 염소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근데 소금을 안 먹어요. 그러면 몸에 소금, 염분, 염소를 가지고 위산을 만드는데 그게 부족해지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위산이 없는 몸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병원에 백날 다녀봐야 소화를 시키는 것에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위산은 무엇을 소화를 시키는 데 쓰이는 거냐면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데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단백질을 잘 못 드시는 분,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류만 먹었다 그러면 얹히는 분들 전부 위산 부족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다. 자, 위산은 내가 먹은 고기를 녹이는데 이용이 되어지는 물질인데 그게 부족하면 고기가 녹지 않고 고기가 녹지 않으면 소화효소가 맨날 와서 반응을 하려고 그래도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다. 즉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백질 먹고 소화 안 되시면 위산 부족이다. 위산이 부족하신 분은 염분을 음식에다가 잘 넣어서 드시는 게 맞다.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요. 먹는 음식의 양이 감소하고요. 그것 때문에 소금의 양이 또 감소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 소화가 안 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영양 부족으로 간다. 소화가 안 되면 각종 영양소 부족 상태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그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출발은 뭐냐?
점점점 줄어드는 음식의 양, 줄어든 음식 양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감소. 이렇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많은 질병으로 출발하는 출발 원점이 되어진다. 그래서 염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소금 부족하니까 위산 부족. 네, 위산이 부족하니까 음식물이 잘 녹지 않고, 녹지 않으니까 소화 효소제를 아무리 먹거나 분비가 되어져도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몸이 되어지면 몸속 여기저기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두통이 오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설사를, 변비를, 기타 등등 가스 차고 팽만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이 물, 공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금이다. 그래서 염분은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한 가지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잘 챙겨 드셔서요, 점점 건강하는 그런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메가3, 오메가6.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오메가3 많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메가6는 또 뭐냐라는 건데요. 아주 옛날부터 이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나왔던 SBS에서 방송되어진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의 습격. 그 속에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가 있다. 밸런스를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약 100대 1 정도 수준으로 되어진다. 그 다음에 좀 날씬한 사람들은 10대 1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 방송에 다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적정 비율은 4대 1입니다. 오메가6 4, 오메가3 1 이런 비율로 우리의 세포막에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좋다 라는 건데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즉 오메가6가 100대 1 수준으로 오메가6 100개당 오메가3 1개 정도 들어있는 세포를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 있으면 물질 대사가 잘 안 된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여기 들어가서 세포 대사를 한 뒤에 빠져나가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몸에 자꾸 물질이 남아버린다. 그래서 비만해진다.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암 유발, 염증 유발의 요인이 바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언밸런스다. 밸런스가 맞아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방송에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 우리가 오메가6는 어디서 온 걸 먹고 있느냐 이건데, 이거는 옥수수 속에도 오메가6가 훨씬 더 많고요. 이 옥수수를 사료로 먹인 소, 돼지, 닭, 계란, 이런 것들, 즉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육류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도 또 역시 오메가6가 많은 몸이 되어진다. 옥수수 사료를 먹인 육류를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오메가6가 쓸데없이 너무 많아서 염증을 일으킨다,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고도비만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육류를 먹거나 지금 현재 사료를 먹은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 돼지, 닭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오메가3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4대 1 비율로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6를 더 먹어 주어야 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먹는 고기의 양과 또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그런 것들하고도 또 차이가 난다. 그래서 모른다. 잘 알기가 어렵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다. 그래서 오메가3 하루에 먹는 양을 그냥 일정하게 하루에 약 3g에서 6g 정도를 꾸준히 계속 먹어보는 것이 어떨까 정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양도 3g에서 6g 사이니까 뭐 좀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사람 적게 먹고 그건 알아서 조절을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메가3의 기능은 식약처에서 인정해 준 그런 기능만 해도 첫 번째 혈행을 개선시켜 준다. 혈행 개선, 피가 잘 돌아가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의 양을 줄여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이 건조한 경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메가3는 그런 기능들 외에도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들,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들 이런 것에도 많이 쓰이고요. 특히 내가 섭취한 영양제들 흡수가 훨씬 더 잘 되도록 해주는데도 오메가3가 기여를 한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을 때는 오메가3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게 좋느냐? 식사 후에 먹는 게 좋다. 식사 후에 먹으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오메가3가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게 해준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떤지요? 특히 오일성, 기름성, 지용성 영양제를 먹을 때는 오메가3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3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영양제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쓸만한 좋은 몸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오메가3 지방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좋은 것이냐 정어리 기름 이런 종류 이런 오메가3가 정어리 기름으로부터 만들어진 오메가3가 저는 좋다. 작은 생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좋다. 물론 뭐 큰 생선으로부터 만들어지더라도요. 뭐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져 있다. 오염 물질로 오염이 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제 과정에서요. 대부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됩니다. 제거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말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선에서 나온 기름이 그래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게 세포까지 염분이 도달하는데 1년이요. 놀랍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저염식을 장기로 하는 중입니다만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게 정말 맞는 말인가 저는 좀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어떤 특별한 경우인 경우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지 그건 뭐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분들 저염식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뭐 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없으시면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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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